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려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같은 말을 듣더라도 같은 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도움이 되는 말을 발견하려는 사람, 반대로 흠결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죠. 로마 16대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색이 물든다. 경제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시장의 위험만 바라보다 기회를 놓치고요. 누군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치와 잠재력을 찾아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색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8일 또 다른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동희님 반갑습니다. 대호님 월요일이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임수정님도 한 주 시작 월요일 잘 시작해봅시다 라고도 같이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최경미님은 영혼이 아름답게 물들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같이 또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최근 이슈와 관련된 건데요. 정답은 세 글자고요. 쿠팡에서 3,370만 개 정도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급 규모의 이것을 부과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은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때 그 금액을 환수하거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등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걸 뜻합니다. 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요.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그러니까 쿠팡의 작년 매출을 감안을 하면 쿠팡에게 이걸 1조 원 넘게 물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일까요? 정답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법원에서 부과하는 형사처벌 벌금과는 좀 다릅니다. 다만 이것과 벌금 처분을 또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비트가 해킹을 늑장 신고했다라는 논란으로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징계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소식부터 그리고 쿠팡 얘기인데요.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 이제 정보 유출 관련 공지를 추가로 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또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중간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사실 그 업비트에서 코인 해킹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좀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걸 뒤늦게 신고한 거였어요. 네, 강민국 의원실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제 분석해 봤더니 이번 해킹 시도가 지난달 27일 새벽, 그러니까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총 54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이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가상 자산의 규모가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약 1,040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가치로 따져보면은 하나로 445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초당 거의 뭐 한 코인 개수로 따지면 3,200만 개, 금액으로 따지면 1,37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이제 해킹의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에 긴급 회의를 열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킹 시작 4시간 후 뒤에는 모든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했는데요. 문제는 해킹 사실을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시점이 해킹 사고 인지 이후에 6시간이 넘게 흐른 뒤였고 또 비정상 출금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시간은 낮 12시 30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모두 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행사가 끝난 게 오전 10시 50분 이후였는데 이 이후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 이후로 사고 공지 그리고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법을 보면 이 가상자산 사업자 해킹 사고를 내도 제재나 배상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감원이 지금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인데 현실적으로 중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제재 권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요? 법이 그래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금융거래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금융업자에게 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동시에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용 대상이 문제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거를 기억하실 텐데 이게 1단계법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해킹 전산 사고에 관한 이제 제재 규정은 다루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금융당국이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규모 해킹 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업비트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피해를 입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충당을 해서 이용자의 피해는 없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 사고로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코인 거래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코인 거래소가 해킹이 돼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 참 사각지대가 그만큼 현재까지 크다는 거네요. 빨리 메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쿠팡은 얼마 전에 그 정보 노출이라고 표기했다가 또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이제서야 정보 유출로 바꿨다고요? 네, 어제 또 다 같이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네. 저도 받았습니다. 정보 노출을 이번에 유출로 다시 공지를 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카드 또는 계좌번호 같은 이제 결제 정보라든지 또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관련 정보 그리고 개인 통관보 이것은 유출이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또 2차 피해 의심 사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도 같이 소개를 했는데 일단 쿠팡은 전화나 문자를 가지고 이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이 스미싱, 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또 고객이 주문 이후에 받는 배송 완료 문자 같은 경우에는 쿠팡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로만 발송이 되고 또 단축 링크가 이제 쿠팡 링크로만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링크가 오면은 이건 쿠팡에서 보낸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또 쿠팡의 배송 기사 같은 경우에는 배송 또는 회수 관련해서 주소지에 진입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못 들어가거나 회수할 상품이 없는 것 같이 이제 아주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굳이 답신을 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또 쿠팡 배송 주소지 목록에 그 공동주택,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를 입력해 놓으신 경우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새벽 배송이니까 이 경우에는 변경을 하시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그 우리 동네 자주 오시는 쿠팡 기사분들은요. 아파트 라인별로 그 맞습니다.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십니다. 삭제해도 큰 불편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새로운 피싱이 막 또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경찰청의 신고대응센터에서 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접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주문 상품의 배송 지연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이제 특정 링크를 넣어서 그 피해자가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
이런 것은 물론이고 또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더해서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합한 형태는 뭐냐면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라고 적금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형 사기와 구조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게 이게 내가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럼 이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발급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럼 어떡하죠? 뭐 불안한 마음을 이제 전하면은 이제 가짜 고객센터를 안내해서 거기에 전화를 하도록 하고 원격 제어 앱 같은 걸 깔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깔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건데요. 이런 피싱 사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전화를 해오면은 이제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는 게 좋고요. 또 112로 바로 신고를 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걸 요구한다면은 이제 바로 대화를 중단하시고 앱을 만약에 혹시 깔았다면은 바로 삭제하거나 근데 또 삭제를 할 줄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통합 대응단으로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안내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그쪽에서 안내해 준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전화를 끊고 네. 내가 주도해서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그러면 어디 신용카드입니까? 라고까지만 알아보시고 그 금융사에 직접 연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른다. 그럼 당연히 저소득층의 부담부터 커지겠죠. 예, 맞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요. 지난해 소득 1분위, 이 소득 하위 20%를 칭하는데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4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습니다. 연간 소득 기준이고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한 건데요. 이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취업 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의 평균 근로소득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3.7%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근로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배에 달했고요. 이 네. 격차는 2년 연속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지출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엔겔 지수가 높은데 올해 3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지출의 약 40%를 이 먹거리와 주거, 전기와 가스료 같은 이 생계형 항목에 주로 썼다라고 나왔고요. 또 먹거리와 에너지 같은 생계형 품목은 이 환율이 오르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이 저소득층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체감 물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체감 물가 나타내는 식품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 게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달 기준으로 127로 한 5년 만에 27% 올랐습니다. 한 매년 5%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또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인데 이 식품 물가는 그만큼 더 빨리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졌고요. 또 고환율로 인해서 수익식품 가격까지 같이 뛰면서 이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진 건데요.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60%가 올랐고 수입 쇠고기는 40%, 이 고등어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한 30%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보면 역시나 환율 영향 때문에 기름값이 참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석유류 물가지수 평균치가 126으로 지난해보다 약 2%가량 올랐습니다. 이 석유류 물가가 오른 것은 3년 만인데요. 네. 이 2022년 당시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유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이 석유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 휘발유 물가가 한 1.7% 올랐고 경유가 2.7%, 자동차용 LPG가 5.8%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한 이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유류세가 있는데 이 인하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들면서 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5원, 경유 가격은 29원씩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다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그동안에 참 오랜 기간 유류세 인하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쭉 이어오다가 이제야 조금씩 유류세 인하폭을 좁혀가면서 정상화하고 있는데 다시 환율 때문에 기름값 오르니까 유류세 인하폭을 다시 또 확대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또 가봐야겠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자, 그리고 강영영 기자. 미국에서 아주 큰 M&A가 있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를 넷플릭스가 인수한다고 하죠. 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720억 달러, 하나로 106조 원에 달하는 인수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CNN 디스커버리 같이 워너브라더스가 보유한 방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분할 작업 중인데 그래서 이번 인수 대상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CNN하고 디스커버리 채널은 빼고. 네. 그래서 어디를 가져오게 되냐. 넷플릭스는 일단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TV 스튜디오 그리고 100년이 넘게 쌓인 방대한 IP 그리고 케이블 채널이죠. HBO 등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OTT 부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구독자 4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또 넷플릭스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볼 수 없었던 워너브라더스의 콘텐츠를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보게 되게 되면서 이제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워너브라더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1923년에 설립된 회사고 고전 영화죠. 카사블랑카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슈퍼히어로물 DC 유니버스까지 이제 시대를 대표하는 지적 재산권 IP를 보유한 콘텐츠 제국입니다. 이제 다만 과도한 부채 그리고 케이블 산업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왔고요. 또 OTT 플랫폼을 선보였는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이 경쟁 업체에게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 합병을 놓고서 정통 미디어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정보기술 플랫폼에 흡수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워너브라더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첨언해드리면 참고로 배트맨, 슈퍼맨, 매트릭스 이런 거 만든 회사. 또 거기에다가 HBO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넷플릭스를 따라잡겠다라고 외쳤던 그런 채널들도 있는 건데 OTT도 있고요. 그거를 그냥 넷플릭스가 인수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수가 제대로 쉽게 완료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의를 했다고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OTT 시장을 사실상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경쟁 업체인 HBO Max를 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넷플릭스의 지배력 강화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 위약금 58억 달러가 8조 5천억 원 정도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거래가 완료돼도 또 걱정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큰데요. 먼저 넷플릭스는 극장 개봉을 병행하는 그동안의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유통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OTT가 극장의 위기를 불러온 만큼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발표 이후에 극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리 감소라든지 콘텐츠의 다양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오늘 환율을 보면 이 시각 현재도 1,471원대, 1,470원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넷플릭스 비롯해서 해외 구독료로 달러가 나가는 게 또 원화 약세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중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클라우드 이용료, 구글과 SNS에 지급하는 인터넷 광고료, 그리고 넷플릭스 구독료 이런 걸로 구성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연도별 지급 총액이 2020년에 84억 달러였거든요. 한 12조 4천억 원 정도 됐던 건데 올해는 이게 200억 달러가 29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항목에 뭐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수지, 그리고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등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이용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빅테크로 향하는 유출액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또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생성형 AI 1위인 챗 GPT의 10월까지 매출이 한국이 2억 달러입니다. 이게 약 3천억 원인데 전체의 5%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의 고민이 이렇게 AI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할수록 디지털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라는 게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디지털 적자가 경상흑자 기조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는데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재화가 특별히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플랫폼 이용료라든지 API 사용료라든지 뭐 데이터 저장 비용, AI 연산 비용, 그러니까 틈계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 숨은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보편화할수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급이 늘어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악화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환율이 진짜 굉장히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율 등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생필품처럼 필수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오죽하면 버핏이 은퇴하는 연도에 알파벳 구글을 처음으로 매수할 정도로 필수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계속 우리가 내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완주 기자, 그 취임 6개월 맞은 이재명 정부인데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간담회를 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그 10월 15일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이 이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이 브레이크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 정책을 계속 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주택 공급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수도권의 집중 완화를 위해서 지방 우대 공급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 갔었는데요. 수도권 집값이 정책 역량을 초응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그래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의 취지였다라고 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이제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야죠. 사실 이거 모르는 국민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또 환율 문제도 언급이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고환율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3가지 대책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 그 기업의 해외이익, 이 달러를 이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것, 이 두 번째로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도 이 과도한 달러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요. 이 마지막 3번째로 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계 쪽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또 중국 경기가 불안할 수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돌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부는 최근 상승한 코스피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컸다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서 시장의 정상화 흐름과 정부 성장 정책이 반영돼서 최근에 코스피가 좀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다. 환율 문제 관련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 이제 시장에 입증하는 일만 남았네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3글자. 쿠팡이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터뜨리면서 이것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죠. 천문학적인 1조 원 넘는 이것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뭐라고 할까요? 이 3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답 많습니다. 3899님 과태료, 2771님 추징금, 2817님 딱지,
김정우님 합의금. 김병란님은 정답 세 글자 맞춰주고 저는 이거 말고 커피를 부과해 주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그 과태료랑 요거랑 앞 글자가 똑같아서 그럴까요? 예, 이게 또 힌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미한 겁니다. 질서 유지, 의무 이행 요거를 좀 놓쳤을 때 부과받을 수 있고요. 오늘의 정답 이 세 글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큰 단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답 나올 뻔했다. 예. 징벌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그 경찰관한테 길에서 걸리면 그게 범칙금이 된다 하더라고요.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세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른바 13월의 월급 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특히 헷갈리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제도는 어떻게 도입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철수랑 영희가 있다고 볼게요. 네. 이 둘은요, 또 한 달에 똑같이 3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철수는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요, 300만 원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써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게임기도 사고요, 아주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반면에 영희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요. 네. 아픈 할머니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 둘이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00만 원을 벌지만 영희는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돈이 부족해요.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금을 거두려고요. 네네네. 철수야, 영희야, 너네 월급 300만 원씩 받으니까는 세금도 똑같이 30만 원씩 내. 이러면 아마 영희는 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영희 입장에서. 그렇죠. 네, 우린 뭐 내 가족이 쌀 살 돈도 부족하고요. 뭐 세금까지 똑같이 떼가면 우린 뭐 먹고 살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인적 공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도 많고 뭐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즉 뭐 최저 생계비, 여기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그만큼은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비용만큼은 빼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네. 여러 사람 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 가정에는 조금 더 세법으로도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러면 정확히 가족의 범위 법적으로 네.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내가 부양가족 범위에 들어오려면 크게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나이, 소득, 생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통과를 해야 내 부양가족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먼저 나이를 보면은요. 국가가 보기에는 이게 이 나이면은 돈 벌어서 혼자 먹고 살기 힘들겠지라는 나이가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거나 만 20세 이하라든지 네.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도 60세 넘어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돈 벌어서 먹고 살기엔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이 조건을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뭐 20살이든 30살이든 다 오케이 되는 거고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나이 제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이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인데요. 네. 연 소득 금액 100만 원을 못 벌어야 돼요. 그래서 뭐 월급 근로소득으로만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연봉 500만 원까지는 봐주긴 하는데 네네네. 이거 넘으면 탈락이 돼요. 이렇게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자기가 그 돈으로 벌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자녀 중에 한 명이 단기 알바를 해서 한 네. 110만 원 정도를 벌어요. 네. 그러면은 부양가족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적공제에서 100만 빠져요? 원,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탈락이 되지만 예. 알바나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해서 벌 때는 500만 원까지는 봐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인적공제에 넣을 때는 그러면은 등재를 해도 되는 거예요? 표기를 해도 해도 됩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기준인 이제 생계 기준인데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나와야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 따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돈을 드리고 부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럼 장인, 장모님은 해당되는데 내 형제, 자매 되는데 그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되느냐? 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네. 뭐 주민등록상에 같이 주소가 같아야 되는,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이 조건 20세 이하라든지 아니면 60세를 넘는 이런 소득 조건까지도 다 통과를 해야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말대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통과하면 나이, 소득, 생계 다 충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깎아줍니까? 네, 내 연봉에서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혜택을 줘요. 한 명당 150만 원. 한 명당 150만 원. 그래서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면 먼저 4인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아빠,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인 엄마, 그리고 5살 아들, 3살 딸 이렇게 넷이라고 보면은 아빠의 인적공제 바구니 안에는 얼마가 담기는지 한번 보면은요. 네네네.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 원의 할인을 주는 쿠폰 혜택 같은 게 있는데 아빠는 본인이니까 150만 원 일단 먹고 가고요. 엄마는 소득이 없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또 추가됩니다. 아들과 딸 20세 이하니까는 각각 150만 원에서 150만 원 혜택을 받는 4명 총 600만 원을 아빠 연봉에서 안번셈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60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소득에서 600만 원을 제외하고 맞습니다.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네, 그래도 세금이 확 줄게 되고요. 네. 또 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인데요. 직장인 딸이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시골에 계시는 72세 아버지와 68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요. 이 두 분, 부모님은 두 분 다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인적공제 바구니에는 얼마가 담기는지 한번 보면은요. 네. 기본공제는 이제 딸 본인이니까는 150만 원 해당이 되고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60세 넘기셨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150만 원에서 3명이라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르신을 모시면은요. 경로 우대 보너스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경로우대. 경로우대. 그래서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을 한 명당 모시면은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72세이기 때문에 100만 원 추가로 받아서 기본 450만 원 더하기 경로우대 보너스 100만 원에서 총 5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셨을 때 한 명당 기본 인적공제가 150만 원에다 100만 원이 더 공제가 된다. 네. 왜 한부모 공제나 장애인 공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세금에서 보너스 할인받는 것 같은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 우대 할인 제도라고 네. 보면 되는데 여기엔 가장 먼저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경로 우대 공제가 있어요. 어르신을 모시는 효자에게는 특별히 할인을 해드립니다 해서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 명당 100만 원 추가를 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공제.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데는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특별 지원해서 한 명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2배로 힘든 일이니까 여기에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키울 때는 한 명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만들어진 할인인데요. 조건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세대주이면서 이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소득 금액이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네. 할머니가 70세 이상이고요. 네. 또 할머니가 장애가 있으신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할머니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요. 기본 공제 150만 원이 있고요. 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추가돼서 내 소득에서 총 할인 금액 450만 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중복이 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같이 모시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면 네. 조금 더 나라가 지원해 준다. 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 그 부양가족 공제 네.
이거 연말정산하다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소득 확인인데요. 예. 이제 보통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이 사람이 회사에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소득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요 월급뿐만이 아니라요 뭐 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금액이라는 건 내가 번 돈에서 경비를 뺀 순수하게 남은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나 자녀가 회사에 다닌다거나 알바를 했을 때 네.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1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총 금액 세금을 떼기 전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일시적인 그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하는데 무조건 탈락합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네.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 들어갈 수 있다. 이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로소득으로. 네. 그리고 그 월급 말고도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연금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연금은 그쵸, 이제 그쵸.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복잡한 산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간 연금액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연금액이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516만 원까지. 예. 그리고 이제 보험사 연금처럼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1,2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자, 배당, 사업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버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이 넘으면은 1원이라도 초과하면은 탈락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한 병표님은 연금 받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적 연금은 516만 원까지, 네. 사적 연금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1,200만 원까지. 예, 맞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많이 틀리는 게 또 있는 게 예, 예. 부모님이 작년에 부동산을 팔았다. 예. 작년 초쯤에 부동산을 판 게 있다고 하면 양도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거 진짜 많이 놓치거든요. 양도소득이 있으면 거의 다 안 되시기 때문에 요즘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부모님이 뭐 집이라든지 네. 땅 파신 거를 네. 알고는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빼야 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또 모를 수 있잖아요. 많이 놓칩니다. 이것도 실수하면 나중에 그 뭐라 그러니까 추가로 세금 더 내는 예, 거 있잖아요.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 가산세. 네. 아이고, 이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네.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재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돼요? 사실 이런 거는요. 미리 형제끼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은 딱 그중에서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일반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소득이 가장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째와 둘째가 모두 아버지를 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세금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둘 다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빨리 상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빼는 수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둘 다 양보를 안 한다. 서로 자기의 피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넣는다 하면 세법에서 정해져요. 형제끼리 싸울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 나중에 뭐 아파트 청약할 때도 유리하고 맞습니다. 세금도 혜택이 있으니 그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예, 형제끼리? 싸우면은요 세법에서 순서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네. 한 사람을 두고 부양가족이 서로가 자기 부양가족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를 공제 받는데 아빠도 엄마를 본인이 부양한다고 해서 공제 받을 수도 있고 아들이 네네네. 용돈을 들으니까는 본인이 넣을 수 있다면 아빠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우자 우선은 우선순위. 배우자에게. 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전년도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올해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재해 놓는 예. 형제가 유리하다. 선착순이죠. 네. 세 번째 전년도에는 해당이 안 돼서 둘 다 공제를 안 받았는데 올해 공제를 받게 된다. 예. 이때는 소득이 많은 쪽의 부양가족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1300님이 어르신이 만약에 11월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질문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하루라도 있었다면은 해당되십니다. 아. 작년에 하루라도 계셨다면은 12월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오. 네. 이혜진님이 군대 간 아이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군대 간 아이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으로.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네. 네. 그리고 군대 간 아이는 보통 20세가 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만 20세가 넘으면은 네. 부양가족에서 그럼 탈락이 탈락이 되는 됩니다. 거예요? 예. 근데 또 군대에서 요즘 월급이 좀 높아져가지고 예. 그 소득도 잡히는 거예요? 예, 소득도 잡혀가지고 월급이 높아져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넣는 경우는 없죠. 아, 그래요. 요것도 하나. 이혼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인적 공제를 두고도 좀 다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는요. 부모 중에 단 한 명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은요. 실제로 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살면서 그 생계를 같이 하면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받아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요. 이제 양육비만 보내고 있는 비양육자가 있습니다. 부모 중에. 네네네. 이분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혼을 하고 아이와 따로 살면서 매달 이제 양육비를 보내주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세법에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공제는 오직 아이랑 함께 일상생활을 책임지면서 지내고 있는 양육부모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네. 실제 같이 살면서 양육하는 사람이 아이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야,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먹거리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2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식품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쿠팡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에 이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예측한 1.6%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 내년엔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P2P 대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P2P 대출이란 무엇인지, 또 P2P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의 은행 대출이랑 P2P 대출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이 P2P 대출은 말 그대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거래, 이게 영어로 피어 투 피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 용어로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고요. 줄여서는 온투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네. P2P. 기존의 은행 대출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제 그 돈 포함해가지고 이제 은행이 여러 자금들을 관리를 하다가 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돈을 빌려주는 간접 금융의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P2P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랑 그리고 또 돈을 좀 굴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를 직접 연결을 해주는 직접 금융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중개 기관의 역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P2P 업체는 자금을 직접 조달을 하지는 않고요. 네. 판만 깔아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출은 조금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투자자는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미 꽤 유명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이어 발표된 여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에서 대출 문턱이 아무래도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P2P로 급격하게 불리는 풍선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한도 제한, 그리고 DSR 규제 등에 가로막혀가지고 대출을 못 받거나 혹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적게 대출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P2P 대출 많이 찾고 계신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은 국내 49개 등록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관련 통계 집계한 이래로 최대치고요. 이 P2P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속도랑 유연함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뭐 실제로 저도 은행에 있었지만 정말 많은 서류 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서류 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뭐 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하기 위해서 수일이 또 소요가 됩니다. 이것과는 달리 P2P 대출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은 당일에 뭐 혹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며칠 내로 정말 빠르게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편리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장호님이 사채 중개업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이게 사실 금융기관을 이용한 게 아니라 네. 민간 네. 사인끼리의 거래 혹은 투자일 수 있으니 넓은 의미에서 사채라고도 볼 수 있는 일종의 맞긴 하죠. 디지털 네, 사채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금리가 비싸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비싸고요. 올해 기준 P2P 평균 금리가 약 10에서 15% 수준이고요. 네, 은행은 신용대출 4.5에서 5.8 이게 평균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고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 가까이 형성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금융권 금리와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고요. 이 금리는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네. 또 여기에서 P2P 업체들은 자신만의 자체 평가 모델도 더해서 이 대출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라서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통신비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신용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P2P 업체별로 금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온투업이 동일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최대 한도는 법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개인의 신용대출은 5천만 원 선, 그리고 담보대출 기준에서는 LTV 85%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억대도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금리가 10에서 15% 수준 그리고 은행마다 이자가 다르듯이 이자율이 다르듯이 P2P 업체마다 또 나에게 적용되는 게 다를 수가 있다. 금리도 비싼데 또 다른 비용도 붙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표면 금리만 봤을 때는 P2P 업체들 비싸다더니 금리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일종 그러니까 몇몇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플랫폼 이용료라는 수수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플랫폼 이용료? 네. 보통 대출금의 3에서 5% 정도 떼어가거나 예. 혹은 또 매달 부과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라고 해도 이 플랫폼 이용료가 4%라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연 14% 이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21년 7월부터 대부업법상 이 최고 금리 연 20% 이하로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수수료까지 책정을 했을 때 이게 꼼수로 이렇게 더 넘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수준을 넘는 건 아닌지 좀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19%지만 플랫폼 이용료 5%가 더 있으면 사실상 법정 최고 금리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셈이니까 맞아요. 이런 건 주의해야겠네요. 네. 근데 또 이런 우려가 됩니다. P2P로 돈을 빌리면 신용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 영향 꽤 있습니다. 어쨌든 P2P 업체들도 투자자의 돈도 보호해야 되고 본인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체 기록이 있다거나 신용 점수 너무 낮으면 일단 거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P2P 대출을 받으시면은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게 대부업 대출이라고 분류가 돼가지고 뭐 한 번 받으면 바로 뭐 2, 30점, 뭐 크게는 50점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한 2금융권 수준으로 조금 낮아집니다. 한 5에서 10점 정도 낮아지고요. 그래도 어쨌든 1금융권 은행 대출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신용 점수가 야금야금 떨어지다 보면 실제로 1금융권의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P2P 대출을 받으시는 건 완전 비추천입니다.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P2P 대출이라는 게 은행권에서 제도권에서 대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연체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P2P 대출이라고 해서 연체한 고객이시네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봐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연체되는 순간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연체 이자 바로 부과되고요. 예, 연체 이자. 네, 더 무서운 거는 신용도 타격입니다. 연체되면 다른 은행 대출 막힌다거나 신용카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원금 돌려줘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추심 강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길어지면 담보물 경매 절차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보니까 상환 계획 없이 나 일단 급한 불 일단 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더 큰 화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대로 등록이 된 업체인지 제도권 업체인지 이거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그러니까 온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불법 사금융인 거고요. 네. 요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 온투업자인지 아닌지 검색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파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된다. 그럼 등록되지 않은 업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대출 받게 되면 법적인 보호 받기 어렵고요. 또 터무니없는 고금리나 불법 추심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 파인 사이트 그 I'm fine, thank you 할 때 그 파인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요. 여러 금융 사업자들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P2P 이거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P2P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 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다 보니까 은행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 1억 원까지 보호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P2P 투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게 되면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손실을 투자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스란히 또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 손실 100% 열려있는 고위험 상품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수익률 10%, 15% 이러면 막 혹할 수 있는데 네. 그 돈 떼일 확률도 크다라는 거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리워드랑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P2P 업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출 가능성도 있으니까 횡령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살피셔야겠습니다. P2P 업체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내가 P2P 업체에 투자한 거 누가 빌려가는지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도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에 김학균 전무와 함께 미국 금리 비롯한 증시 일정들 주요 이슈들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